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제 거에서 틀면 음악이 나오나요? 네? 제 거에서 틀면 음악이 나오나요? 네, 지금 음악 나오는데요? 추울 땐 춥다고 붙어 있고 나오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빛이 밤을 더 가고 싶어. 아직 난 피곤하대. 꿈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꽃이 그렇게도 예쁘니. 전 급한 대로 그냥 아무거나 튼 겁니다. 그냥 최신곡 실시간 차트예요. 네. 이게 소리가 마이크 통해서 들리는 건가요? 그 내장 스피커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도 얘도 처음이니. 네, 하면서 배우는 중이라. 네, 온라인도 이렇게 해보는 것도 네, 배우는 중이라 여러 가지 미흡한 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5분 정도, 네. 네, 혹시 이거 여기 오신 분들 다 동의를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녹화 기능이 있는데 이거 녹화해도 될지 다들 괜찮으신지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따로 뭐 이걸 공개할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녹화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녹화는 진행해 보고 싶어서요. 네, 다른 분들 그러면, 괜찮으신지 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네, 오신 분 중에 좀 이따가 이제 발표는 이제 발표자 분들한테 일단 사전 동의를 미리 받았어요. 발표는 이제 그 예. 중간에 이제 녹음이 될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네트워킹이나 이제 만약에 질문 답변 혹시 그 녹음이나 녹화가 약간 불편하신 분은 이제 뭐 채팅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비루해서 오픈 못하겠네. 네, 그래서 전, 네, 바나나입니다. 헐. 나도? 네, 네, 이거 좋아요. 스냅챗. 네, 그러면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간단한 안내사항부터 시작을 할게요. 손잡지 마, 살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솔직님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요. 군하지 마, 욕하지 마, 네 눈에 띄지 마.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굳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 날도 떨어져라. 못가 망해라. 망해라.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GDG 인천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북토크 온라인으로 해서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는 이제 미리 안내 드린 대로 이제 김종필님, 유병호님, 이제 정정일님, 유승현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네, 자기소개는 안 했나요? 네, 저는 배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하고 이제 오늘 간단히 안내사항이 있어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안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오늘 이제 만약에 이야기할 내용이 없거나 이제 발표 중일 때는 음속으로 이제 부탁드리고요. 카메라는 이제 온오프는 이제 자유로 설정해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질문창이랑 이제 그 중간중간 채팅창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발표 내용은 이제 녹화가 될 예정이에요. 하고 이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질의응답 때는 이제 마음껏 이제 마이크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때 이제 녹음이 될 수 있으니 이제 그 부분 이제 미리 이제 만약에 녹화 부분에서 이제 빠지길 원하신다면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간단히 이제 지금 저희 이제 GDG 운영진 잠깐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정훈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소개하라고 했던 건가요? 간단히 인사용. 예,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작업을 좀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좀, 멈춤 있었는데요. 네, 저는 정정일이고요. 인천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닉네임은 앤드류 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독진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손덕진이라고 하고요. 아마 2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승현님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GD 인턴 운영자 유승현이고요. 저는 현재 웹 개발하고 있고요. 주로 리액트 개발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간단히 GDG 저희도 이제 온라인 미팅이 처음이라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피드백은 이제 너무 격하지 않은 노트로 이제 중간에 채팅창을 이용해서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 그럼 처음 발표를 준비해 주신 이제 그로스 디벨로퍼란 주제로 이제 김종필 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해야 되나요? 네네. 네, 저는 GDG 인천에서 활동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증강현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버넥트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저번 달에 읽었던 브로스 디벨로퍼라는 책인데요. 잠깐만. 이거를 먼저 실물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뭐지? 1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조그만 책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반 만에 읽었던 것 같아요. 내용도 되게 적고 금방 읽을 수 있어가지고 빨리 읽을 수 있는데 다시 그런데 내용은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스 디벨로퍼라고 영어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부제목이 주니어 개발자를 위한 성장 지침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이 유명하지가 않은가 그
예스24나 알라딘 이런 데에서는 뭐 평점 남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 책의 큰 주제는 뭐냐면요. 그 개발자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이제 들려주고 싶은 선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 그 저자가 서희란 님이라고 있는데 게임 개발 쪽으로 10년 넘게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개발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 중에 개발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에세이 형태대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지식의 전달 뭐 그런 거 말고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할 때 필요한 중요한 이제 것들 그런 내용 위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되돌아보면서 이제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이 그 주제가 크게 5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마음가짐 쪽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이랑 개발, 협업, 차별화 이제 요렇게 이야기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 중에 첫 내용이 뭐냐면 이제 문제의 원인은 바로 당신이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개발하다가 에러가 나고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면은 잘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상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상한 게 아니고 자기가 뭘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건지부터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짠 거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뭔가 이상한 거다. 그래서 남 탓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남 탓을 하지 말고 그 잘못된 거를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제 컨트리뷰션 기여를 조금 해보는 게 어떻냐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선배보다 낫다. 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의 큰 또 그 핵심 단어 그 내용이 뭐냐면 익숙함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선배들이 되게 대단하고 나보다 엄청나게 잘하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과 그 잘하는 선배와 나 차이는 그냥 먼저 해본 사람이에요. 나보다 먼저 해본 사람 혹은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알고 있었다. 요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력이라는 것을 논하던가 아니면은 와 되게 잘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얼마나 익숙하냐의 차이인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 얘기를 보면은 이제 기술의 발전이 되게 빠르고 최신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배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번이 벌써 90번대 학번이다 보니까 종종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컴퓨터를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최신 기술이나 전공 지식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후배들은 그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분야의 문제들 그리고 더 많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전문가가 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선배를 이렇게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 일을 시작하면은 나는 반드시 사수나 선배한테 업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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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저도 그 이제 여기 밑에 제 블로그 링크를 달았는데, 일을 하는 동료로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저 사람은 나를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뭔가 배워야 돼. 이제 이런 접근을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작년 4월쯤에 쓴 글인데, 맥락은 비슷해요. 맥락은 비슷하고, 사수한테 뭔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동료로서 이제 그 같이 일을 하고 성장해 나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저도 썼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 비슷하지 않았나 해서 이제 제 링크를 달아드린 거고, 그 다음은 오타가 있네요. 근데 다들 제 말이 들리시는 거죠? 잠깐만요.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제가 혼자 떠들고 있나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가짐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 볼드체로 이제 적었는데, 성장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은, 뭔가 업무도 막 배우고, 코딩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았다고는 느끼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나의 성장을 누가 시켜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제 요 얘기고요.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나 자신이고, 그리고 성장하는 방법에 쉬운 지름길은 없다. 이제 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책임과 성과가 온전히 나의 몫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그 마음가짐에 대한 챕터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린 거고, 이제 개인적인 책 리뷰를 제가 작년 3월 16일에 시작해서 17일 날 다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후기도 적었는데, 똑같은 얘기죠. 뭐 익숙함의 차이, 후배와 선배의 차이는 익숙함의 차이다. 이제 요거를 제가 또 후기를 써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짧게 준비해서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한 다음에 뭐 발표 끝난 다음에 잠깐 얘기한 것도 있나요? 네, 하려고요. 이제 지금 그거는 네. 같이 다 함께 끝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하는 게 더 좋으실까요? 끝나고 할까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이나 얘기할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이제 채팅에 써주시면은 이따 한꺼번에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발표로 네, 유병욱님의 독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럼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유병욱이라고 하고요. 제가 읽었던 책은 개발자의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뭐 변수 네이밍부터 뭐 릴리즈 노트 장애 보고서 기술 블로그 쓰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프로그래머의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걸 읽으면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이랑, 그리고 사내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동료들이랑도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좀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첫 발표라서 지금 되게 좀 떨리고 있는데
좀 미비된 게 있더라도 잘 양해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PPT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주니어 개발자 여러분 독스는 읽고 계신가요? 그리고 글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내용이고요. 네, 저는 마인즈랩이라는 AI 회사에서 웹이랑 앱 그리고 서버랑 그리고 비개발자 대상으로 한 코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원래는 프로그래밍을 주업으로 삼던 사람이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 쪽에서 방송 편성 PD 일을 하다가 이제 저기 쭉 그어져 있긴 한데 가망 없음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국비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즈랩이라는 회사에서 네, 선임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딩은 접한 지가 이제 2, 3년밖에 안 된 진짜 주니어 중에 주니어고요. GDG 행사에 참여한 거를 무척 즐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개발을 진행하실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보통 사내에서 개발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은 우선 상급자로부터 특정 업무를 지시를 받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 코드를 만드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업무 과정에서는 좀 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거는 어떤 코드를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떤 메서드를 써야 될지 어떤 툴을 써야 될지에 대한 자료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자료조사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각종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서 수집하는 방법도 무척이나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개발 서적을 비롯해서 다른 개발자들의 블로그 개발 후기나 사례 소개 같은 거를 보고 개발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API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제 주변의 주니어 개발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개발 사례들을 보고 개발을 하지 API 문서를 보고 개발을 한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갑자기 네. 확인하기보다는 블로그나 서적 혹은 온라인 강의로만 이제 자료 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왜 API를 안 보게 되었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사내에서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글로 써있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답변이었고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잘 안 보게 된다라는 말도 많았었고 그리고 막상 써야 될 필드나 메서드들이 워낙에 뻔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싹 읽고 뭐 나머지 다 읽지 않는다라는 답변도 많았었고 그리고 요새는 IDE가 워낙에 잘해주다 보니까 뭐 내가 API 독스를 보지 않더라도 뭐 알아서 잘 설명이 되어 있다더라 아니면은 개발하기 바빠서 도저히 읽을 시간이 안 났었다라는 답변들이 가장 많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독스는 이제 설명드릴 이유에 근거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PI 문서는 말 그대로 이제 코드를 만들고 그 배포한 사람이 직접 작성한 설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서 없이는 이제 그 복잡한 코드를 이제 능숙하게 다루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API 문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단순히 사례만 가지고 했던 것보다도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리소스도 적게 먹는 그런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코드가 과연 작 잡는 데 쓰는 칼인지 소 잡는 데 쓰는 칼인지가 이게 명확하지 않고 무조건 사례만 따라가다 보면은 낭패를 보기 쉽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었고 실제로도 문제점이 발견돼서 코드 리팩토링을 통해서 개선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주니어니까 더더욱 읽어야 한다라고 써놨는데 아무래도 경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체험해본 적이 더더욱 적은 주니어다 보니까 뭔가 원론적인 설명서를 좀 더 보고 개발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API 문서가 가독성이 정말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이걸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 좀 막연하긴 한데 일단 텍스트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원하는 기능을 한눈에 그리고 한 번에 찾기라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새 들어서 파이썬이라든지 그리고 플러터 그리고 뷰 등에서는 이제 API 문서만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웬만한 강의 영상이나 이런 것보다 API 문서에 첨부된 튜토리얼이나 쿡북을 통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API 문서는 더더욱 읽어야 한다고 저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물론 시간이 쫓기고 코딩이 할 게 많다 보니까 API 문서를 다 읽어보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나중에라도 리팩토링이나 코드 리뷰 때만이라도 내가 짠 코드의 메서드나 필드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는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읽어봐야 이제 주니어 분들도 이제 독스를 많이 수월하게 쓰시게 될 텐데, 저는 주니어라서 독스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이 발표를 준비하다가 많이 들었는데, 독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자라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가 글을 쓴다는 것은 뭐 물론 코딩 한 줄 세미콜론 하나 더 찍는 것이 좋은 개발자의 덕목이라고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개발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협업이나 전파 그리고 정보 전달을 위해서라도 개발자는 타인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발자도 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은 초보자에게도 쉽게 익힐 수 있고 공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례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PI 독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API 독스를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나도 이런 API 독스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쓴 코드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론이 조금 일찍 나오게 되는데, 제가 생각한 좋은 개발자는 코드 내용이 장황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누가 사용하더라도 에러가 적고 쉽게 쓸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개발자. 너무 길게 써서 좀 더 축약을 해보니까 작성한 코드를 남에게 읽히기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잘 익혀진 코드를 통해서 다른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비개발자와 좀 더 교류하고 가치 있는 코드나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PPT를 쓰면서도 저도 100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부터도 API 문서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많은 도움과 그리고 타인에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진 것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첫 발표라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중간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마음껏, 채팅창은 이제 열려 있으니까요. 네, 채팅창에서 마음껏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정일님의 이제 구글의 종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정정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는 해왔는데요. 책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구글의 종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만 봐서는요. 근데 실제 그 영어 원문을 제목을 보면은 그 라이프 애프터 구글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번역한 내용은 하고는 좀 다른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음, 여기에서 보면은 제목이 이제 뭐 부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 빅데이터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좀 그 예측이라고 할까요?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내용으로 간단히 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자는 조지 길더라는 분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뭐 3대 미래학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글도 봤고요. 그 텔레비전 이후의 어, 생활? 뭐 이런 책이 이 내용하고도 연결된다는 내용,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사실 텔레비전 이후의 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이제 맞았던 결과가 되고 있어서요. 이 책의 내용도 많이
그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은 그 아까 부제에 나와 있던 내용이 거의 그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부제에 있던 것처럼 그 빅데이터 이후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발표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는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발표하기가.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전문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좀 책을 전체적으로 다 소개하고 정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내용이 될 것 같아서요. 그 중에 이제 일부만을 정리를 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제 의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어, 다 이해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참고할 만한 그 문헌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 있고, 이분 자체가 그 문학 쪽을 하시다가 40세, 40대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 현재 70세가 넘었으니까요. 어, 좀 내용이 굉장히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 이 뒤에 내용들은 그냥 제가 메모한 내용들을 그냥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뭐 내용 위주로 보여드릴 만한 내용들은 아닌데요.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첫 장에는 이분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필기해 놓은 건데요. 어, 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용어들 중에 세상책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이제 과거에 2D에서 3D로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의 어떤 변화가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변화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신과 같은 존재처럼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첫 장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아마 마지막 내용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그래서 어, 구글이 만든 세상은 이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뭐 글로 적은 거라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물들이 여러분이 나오는데요. 일단 뉴턴이라든지 그, 어, 다른 어떤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그, 만든 이론들을 통해서 이제 한 세계가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또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예를 많이 드는데요.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과학이라는 게 발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글의 어떤 세상 체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을 만든 두 과학자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기술을 논문으로 썼고요. 그게 페이지 링크라는 논문인데 그 논문을 통해서 이제 검색 엔진과 그 검색을 통해서 광고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고 어,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뉴턴이나
다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창의성을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산업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내용들로 돼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구글 창업자들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 컴퓨터 공학을 잘하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이 만나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걸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서 또 인용하고 있는 게 세넌에 대한 정보 이론인데요. 어, 이런 기반식들이 많이 있어야만 이제 책 내용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거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제가 선택한 책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 부족하지만 추후에 이제 참고 자료들 같은 거를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 번째 장에서는 구글의 뿌리와 종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메모에는 적지는 않았는데, 구글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분이 전에 이제 노벨의 어, 대표이사로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 그분이 영입할 때 그 일화인데요. 어, 어떤 종교 모임 비슷하게 이제 뭔가 자유로운 그런 개념의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를 같이 다닌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기독교 같은 종교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곳을 같이 좋아하고 한다는 거를 그 듣고 바로 대표로 뽑게 되었다는 구절이 나오고요. 그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구글이 하게 된 그런 계기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공개 소프트웨어고요. 이제 그런 기반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챕터에서 말할 때 그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구글의 제품들은 무료 개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무료고 유튜브도 무료고 그리고 애드센서 같은 것도 무료고 그러니까 무료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 어떤 다른 정보들을 수집을 해나가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 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한다는 건 이제 개인정보죠. 내가 뭘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시간을 많이 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어, 개인정보라고 치고, 그리고, 개인정보니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또 광고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적절한 광고를 보여주고 하는 게 이제 이 구글이 만들어 놓은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세상 세상 체계 그러니까 시스템 오브 월드라는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 저자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안인데 어, 구글의 시스템은 모든 정보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게 보안이 굉장히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 보안의 문제 때문에 어, 구글이 만든 세상은 나중에는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부제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름의 세상이 생겨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 불인이나 그러니까 구글의 창립자인 두 사람들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아까 어떤 뭐 같은 종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종교는 아니고요. 이 버닝맨이라는 축제가 있는데요. 이 버닝맨의 축제가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이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 브린과 페이지가 그 공감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거를 좀 설명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를 좋아하고 공짜로 제공해주는 기반으로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구글 홈페이지에 그 우리의 철학이라는 십계명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보안에 대한 어떤 게 빠져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 구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뭐 좀 그 한 구절을 썼긴 했는데요.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외부, 그,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우리가 구글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저자가 생각했을 때 보안 문제가 그 구글이 만든 시스템의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다. 뭐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챕터가 여러 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음, 블록체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제 암호화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까지는 이 시간에 정리를 해서 발표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저자 이름으로 찾아보니까, 책 읽는 대한민국 책한 명이라는 그 북토크처럼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곳에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한 40분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시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읽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도움받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여기 채널을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님 발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네, 승현님 이제 소프트웨어 장인 한번 이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계속 이어가네요. 엄청. 중간에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을까요?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 다녀오시고. 네. 저는 소프트웨어의 장인이라는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일부만 읽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어떤 한 책인지 짧게 설명드리고 제가 그 3분의 1 정도 읽으면서 어떻게 제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그 개발에서 또 아니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공유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우선 제 개인적인 소개는 이름 유승현이고요. 지금 웹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리액트에 개발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했었는데 전직했습니다. 네. 적으로. 앱이 싫어서 웹으로 온 게 아니라 앱도 사랑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저는 소프트웨어 장인이라는 책 읽으면서 이렇게 따로 메모해놓고 읽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메모하는 데다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오늘 발표를 위해서.
우선 소프트웨어 장인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장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엄청 오래된 경력이 있고 그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많은 사람들을 일명 장인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소프트웨어에서 일을 하게 되면 경력도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장인이 될 수 있을까? 경험도 많고 풍부한 노하우도 많이 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우연하게 그 책 그 목록에서 소프트웨어 장인이라는 그 딱 제목을 보고 읽어봐야겠다. 네, 목차를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간단하게 우선은 서론 시작하자면 프로그래밍은 집을 짓는다기보다는 정원을 돌보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발은 처음에 이렇게 설계된 대로 개발되면 좋겠지만 설계가 틀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고객의 요구들이 바뀔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했는데 막상 기획이 결과가 잘 안 좋아지면 또 기획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계된 그런 집을 짓는다기보다는 정원을 돌보는 것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라고 한다면 정원 가꿨다가 나무도 심길 수 있고 잡초도 생기되면 잡초를 뽑아낼 수도 있고 때로는 날씨들이 변덕스러울 때는 뭐 거센 바람이나 뭐 비가 눈이 올 때는 그거에 따라서 정원을 가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버그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잡초도 제거하는 것처럼 버그도 잡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통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에서 프로그래밍은 집을 짓는다기보다는 정원을 돌보는 것에 더 가깝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인연과 태도, 그다음 에자일, 그리고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이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장인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또 이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또 말고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목차를 쭉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살짝 떨어뜨릴게요. 책에서 좀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장인 정신이란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곧 장인 정신 중 하나, 장인이라는 어떤 사람이 기술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 내면에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 태도는 태도로 봤을 때 일을 어떻게 했느냐만큼 또 일을 이제 해낼 만큼이나 일을 어떻게 했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은 프로페셔널리즘, 또 기술적 탁월함, 고객 만족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이만큼 어디 회사에 들어갔어, 어디 내가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내 소프트웨어 장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장인 정신으로 더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인 정신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고 하고 있는데 좀 뻔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독서 많이 하기, 특정 기술이나 개념들, 행동 양식이랑 현명적 서적, 독서들 읽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블로그 쓰기. 아까도 발표하셨듯이 개발자들의 글쓰기가 요즘 더욱더 중요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블로그 쓰기, 또 관리하기, 또 내가 관심 있는 그런 기술들, 내가 쓰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꾸준하게 보기. 뭐 공식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좋은 잡지나 좋은 블로그들, 큰 포럼들을 이제 구독하면서 보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로워와 리더를 찾는 건데
만약에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리액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리액트를 만든 사람들의 트위터를 팔로우한다든지 또 어떻게 리액트의 트위터 공식 그런 계정을 팔로우한다든지 그래서 팔로우할 리더들 찾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회사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장인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에자일 매니페스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손쉽게 만드는 작품을 또 변화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치를 더하는 것을 또 개별적으로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과 협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돈만자 관계를 좀 함축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100%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약간 좀 이상적인 좀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 또 12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예. 저는 그냥 짧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회사에서 기획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들의 요구를 내가 잘 받아들여서 정말 나는 그냥 되어진 대로 그냥 개발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기획을 하고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이제 좋은 제품을 빠르게 또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이 다라는 것을 이제 함축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객이라고 한다면 고객은 그냥 어떤 우리가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도 고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상사라든지 뭐 임원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고객이라 한다면 고객을 도와서 그들의 업무를 절차를 개선하고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개발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개발 잘 알기 때문에 개발단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제품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을 또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회사 업무에서 좀 장애인 정신을 이제 받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개발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부분인데요. 끊임없는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그런 변수나 메서드, 또 클래스들의 이름을 가장 이해하기 쉽고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네이밍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테스팅 코드들을 잘 작성해서 우리가 만든 그런 기능들이 문제가 없도록 테스팅 코드를 꼭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깨어있는 관리자라고 한다면 이 관리자들은 그냥 아래 사람들한테 일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개발팀의 일부고 또 이제 프로젝트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정 안에서 개발자들과 함께 이제 추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저자는 자신이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열심히 며칠 동안 밤새서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품을 이제 출시했지만 테스트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좋은 평점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책에 써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테스트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임원들이나 윗사람들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 빼고 그냥 개발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항상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에러가 없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또 우리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가 참 중요하다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도 테스트 관련돼서 관심 있었지만 많이 작성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기능을 완료라고 했을 때는 꼭 테스트가 꼭 포함되어야 기능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테스트가 되지 않았으면 그거는 이제 기능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읽은 책의 내용들이고요. 제가 회사에서 도입했던 것들, 또 개인적으로 좀 도입했던 것들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도입했던 것들은 제가 지금 있는 회사는 스타트업인데 3년 됐거든요. 처음에는 업무에 대한 관리들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구글 드라이브를 도입해서 업무 파일을 잘 관리하자라고 했었고, 또 에자일을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도입하자라고 해서 아틀라시안의 지라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스프린트를 계획하고 리뷰 진행하고 있고요. 또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함으로써 또 개발자들 안에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를 매일마다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 글을 썼는데요. 지라랑 비트버켓을 활용한 업무 공유 및 프로젝트 관리라는 주제로 제가 블로그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회사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라를 활용한 업무 공유 및 프로젝트 관리.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공유 드릴 테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깃허브로 그냥 관리했었는데 지라와 비트버켓을 연동함으로써 업무랑 코드랑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진행됐고, 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이제 CI랑 CD를 이제 도입했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개발과 테스트와 배포가 동시에 동작되도록 지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화요일, 목요일 서비스에 대한 내부 테스팅 진행하고 있고, 또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있고, 또 모노레포도 이제 프로젝트 안에 도입했고요. 또 매주마다 개발팀 스터디를 진행함으로써 개발자들이 더욱더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개발팀 이제 스터디 문서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문서 작성하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타깝지만 출력한 것을 화면으로 보자 적혀 있고, 네, 그래서 개발팀 슬랙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공유가 아니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사에 도입했던 거 말고 개인적으로 도입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메모 애플리케이션인데, 소프트웨어 장인 되기 위해서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또 블로그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이제 제목만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포트폴리오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이드 프로젝트나 오픈소스 참여하고 있는 것들, 또 커뮤니티나 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또 장인 찾아 사말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발하면서 또 롤모델 삼거나 이 사람은 이거가 참 좋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려고 따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제가 노션으로 이제 개인 그 메모 어플로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긴 시간이지만 발표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세현님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장인 책 내용도 이제 알찼고요. 중간에 이제 실천하고 있는 사례도 같이 정리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제 발표가 남았는데 지금 3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10분 정도 쉬면 어떨까요? 노래 한 2곡 정도 듣는 동안 잠깐 쉴게요. 네. 네, 이따가 한 10분 후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안녕하세요. 3시 10분인데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발표는 이제 제 것만 남았습니다. 네. 오빠랑, 네, 저도 웃겼네요. 네. 네, 그러면, 네, 발표는 이제 제 거 하나, 하나 끝나고, 이제 자유 네트워킹 시간이랑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네,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이게, 네, 쉽게 잘 안 넘어가지는구나.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동료들 뒷목 잡게 만드는 나쁜 프로그래밍 습관이라는 책을 이제 보고서는 이제 이 책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 책은 이제 그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 관련 페이지에서 그 이벤트 당첨으로 돼서 이제 읽게 됐어요. 책 내용이 꽤 재밌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이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안티 패턴, 책에서 소개해준 안티 패턴 몇 개를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패턴 한번 보면서 이제 실제 업무에서 이런 코드를 얼마나 본 적 있는지, 쓴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래밍이라고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던질 수 있을 거예요. 변수 이름을 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브루틴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복잡해야 하죠? 그리고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최대 몇 줄까지 허용을 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코드가 테스트가 되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질문은 사람마다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또는 시작하는 프로젝트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한 가지의 최고의 방식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지금 가린 거는 이제 약간 격한 발음이라 이제 다 지금 자체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했고요. 개발자들은 어떻게 개발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요런 접근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주석도 없이 개발을 해도 됩니까? 또는 지역 변수보다 전역 변수를 선호해도 됩니까? 포인터가 널인 경우에 이 값을 확인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소개하는 이제 안티 패턴들을 한번 익히고 최소한 이런 코드를 앞으로 피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워밍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제 워밍업, 저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당연히 생각하죠. ID에서 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코드는 이제 절대 쓰면 이제 안 되는 건데, 이제 왜 이제 코드 줄바꿈을 해야 하는지, 탭을 잘 맞춰야 되는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0이 들어온다면은 넘버의 값은 이제
뭐라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이제 답을 이제 써주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게 1번 넘버가 0이 들어갈지, 2번 마이너스 10이 똑같이 들어간지 사실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답은, 네, 0인데, 왜 0인지 한번 이제 코드를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A가 0일 때 이제 해당하는 줄은 이제 지금 이 프린트 라인밖에 없고요. 이제 A는 네, 네, 잘못 썼나? 네, 잘못 썼나 보네요. 네. 네, A는 지금 0보다 클 때 이제 이 프린트를 찍어주고 넘버는 지금 A가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띄어쓰기는 지금 왜 해야 되는지는 코드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첫 번째 수단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띄어쓰기랑 맞춰서 해줘야 이제 알아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를 한번 이제 그 코드의 구성과 구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한번 이번에 또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지금 그 랜덤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n이 10보다 클 때는 이제 10보다 크다 2번을 출력하고, 이제 else 그 1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이 값이 뭔지를 한번 찍어줄 거예요. 지금 이건 랜덤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이제 뭐 1번으로 가서 이제 10보다 작을 때 항상 이게 이 값, 뭐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10보다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번, 그래서 랜덤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3번.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마이크 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진짜 여기서 하나도 안 보이니까 3번이요. 모르겠네요, 이거. 네, 그러면 답을 한번 각자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답은 네, 1번입니다. 왜 1번인지는 지금 랜덤 함수에서는 0과 1의 사이값을 반환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제 절대 이제 n이 10보다 큰 경우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죽은 코드라고 하고요. 이 코드는 절대 실행이 될 수 없는 코드입니다. 만약에 지금 메스다 랜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반환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커스텀 함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값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랜덤 함수를 들어가서 코드를 확인하지 않는 한은 이제 알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메소드 함수에 따라서 그 죽은 코드를 두게 된다면 이 코드에 대한 실행이 10보다 크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헷갈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코드는 이제 항상 지워주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한번 또 이제 코드를 한번 또 보려고 해요. 이제 저희 이제 개발자니까 이제 업무 요청이 들어왔어요. 프라이스가 0보다 작을 때 이 품절 텍스트를 재입고 예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한번 코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일이 끝났나요? 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고 퇴근할 수도 있죠. 네, 저는 이제 재입고 예정으로 이제 작업을 완료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먼 훗날 한 몇 달이 지나서 다른 동료 개발자가 이제 이 프라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할 거예요. 아까 디스플레이 프라이스 이제 메소드였으니까 main.display 한번 찍어보니까 이제 이런 주석이 뜹니다. 만약 프라이스가 0보다 작으면 품절을 출력한다. 저희는 근데 품절을 아까 뭐라고 바꿔줬었던가요? 재입고 예정으로 바꿔줬었잖아요. 네, 함정 카드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그 메소드 밖에서는 이제 이런 함수에 주석이 뜰 텐데, 이건 이제 이 주석과
내용이 이제 실제 행동이 이제 맞지 않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지가 않아서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주석은 이제 안티 패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석은 코드와 이제 명확히 일치해야 하고 이제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변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변수 선언을 한번, 네, 변수 선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밥하고 존의 이제 스코어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효율적인 변수 선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줄에다가 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럼 공간도 아꼈고, 이제 같은 타입이니까 한 줄에 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점수는 몇 점일까요? 스코어 밥하고 스코어 존의 점수를 한번 답을 맞춰주세요.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답은 이제 스코어 밥은 0점이고요. 스코어 존은 10점입니다. 네, 똑같이 생각은 하셨나요? 이게 왜 만약에 둘 다 10점을 넣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네, 명백하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코드예요. 그 이유는 한 줄엔 우리가 이제 자바 컨벤션을 보게 된다면, 코드 컨벤션에는 이제 한 줄에 하나만 변수를 선언하자라고 지금 그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밑에 지금 제가 작은 글씨로 컨벤션을 달아 놓았는데, 여기 따라 들어가시면 이제 컨벤션에 한 줄에 하나만 변수를 선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한번 두 줄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보이죠? 스코어 밥은 초기화가 된 게 아니고요. 스코어 존만 1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에는 하나만 변수를 선언하는 게 맞는 코드가 되겠어요. 다음에 한번 타입 체계를 갖고 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악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에러 코드예요. 스테이터스 코드에 따라서 0, 1, 2의 값에 따라서 뭔가 코드 처리가 나눠지고 있는데, 대충 한번 코드를 지금 이 코드가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0에서는 뭐 디스플레이 인포를 찍고 있고, 2에서는 지금 워밍 값을 출력하고 있는 거 봐서는 뭐 0은 인포 관련된 것 같아요. 2번도 그렇고요. 그럼 1번은 뭐 하는 걸까요? 네, 보면은 네, 저 함수 그 이름만 가지고서는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에러 코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익셉션 예외를 던져주는 게 권장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 코드를 그래도 만약에 이용할 때는 각각의 메시지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명확히 써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상태 메시지를 한번 정의를 하고요. 한번 바꿔줘 볼게요. 아까 int 값을 이용했던 거는 이제 디바이스 스테이터스라는 이 인원 값을 이용하게 되고요. 지금 아까 0번이 서세스였는데 이거를 이제 케이스로 해서 명확하게 써줬어요. 그러면 서세스일 때는 이제 인포 값을 출력을 해주고, 아까 이제 2번이었던 워밍에서는 커넥션 슬로우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워밍 값을 출력을 해줬어요. 그럼 1번 값은 아까 그냥 코드만 봐서는 뭐 하는 건지 이제 더 코드를 더 봤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상태 값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에러 메시지가 1번에 해당한다는 거를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러 코드를 이용하기보다는 예외를 더 이용하는 게 좋고요. 상태 코드를 그래도 이용해야 한다면은 명확하게 써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조건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점수가 60점이라면 패스를 주세요. 우리가 이제 기획서를 받아들면은 이렇게 한번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한번 코드를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 이제 퇴근해도 되나요? 네, 다 짰으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대안이 없죠? 네. 스코어가 60점 이상이면 그레이드 패스를 주세요. 네, 제대로 짰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면 점수가 40점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코드는? 40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획서가 항상 이제 이런 조건으로 오더라도
이제 우린 항상 대안을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코드를 추가해 줄게요. 네, 40점이면 fail입니다. 전문적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의 if문 중에 50에서 80%가 else절이 없다는 것이 네, 밝혀졌고 이제 s가 없는 경우에는 버그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해요. 항상 이제 기획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60점이더라도 이제 항상 우리는 대안을 고려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럼 이제 반복문에서 한번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코드가 약간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라 그런 건지 이거 뭐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좀 복잡하죠? 그럼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네, 한참 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복잡한 이제 if else 문과 이제 브레이크 문을 정리를 해서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바꿔서 넣었어요. 이러면 코드도 당연히 간단해지고 더 짧은 코드라서 이해도 쉬워지고 이해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반복문에는 이렇게 브레이크나 컨티뉴나 리턴 같은 이제 종류점을 하나만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복잡해서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네, 이번에 이게 뒤로 갈수록 이제 복잡한 내용이라서 책이 네, 저도 코드가 점점 좀 약간 글씨도 작아지고 좀 빽빽하게 넣고 있어요. 한번 요 코드 값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이걸 넣은 이유에는 일단 먼저 move 변수를 한번 볼게요. x랑 y에서 지역 변수에서 이제 그 디스턴스만큼 더해주고 있고 네, 기록하는 거에서는 이제 어레이에다가 다시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move를 해보는 거는 처음에 이제 5를 넣었고 이제 똑같이 어레이 선언해서 처음 거 이제 xy 값을 볼 거고 이제 레코드 어레이에 들어간 걸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xy 값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떻게 값이 될까요? 네, 처음 거는 당연히 네, 5로 찍을 거고요. 여기도 어레이가 넣어졌으니까 어레이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거 값은 네, 똑같이 여기도 5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은 이 move 변수를 이용했을 때 이제 move 변수는 이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move에 있는 함수에 있는 x 포지션과 y 포지션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자바는 이제 call by value라고 하잖아요. 인수값이 새로운 지역 변수의 복사가 되는데 기존의 변수는 이제 서브루틴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자바의 기본형과 참조형은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자바의 기본형하고 참조형은 약간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참조형 타입은 이제 메모리에 객체 위치를 저장하게 되잖아요. 참조의 타입하고 메소드를 참조형 타입을 메소드에 전달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 있는 객체 위치가 메모리 매개 변수에 복사가 되게 되는 건데 xmove랑 이제 xs는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매개 변수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기존 객체에 자기 자신을 변경하는 메소드를 말이 꼬이네요. 자신을 변경하는 메시지를 보이게 됩니다. 출력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출력 매개 변수보다는 불변 타입을 선호하고 있어요. 서브루틴 이런 식으로 무브나 이제 레코드 무브먼트 같은 서브루틴이 꼭 변수를 수정해야 된다면은 입력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반환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코드를 고치게 된다면 이제 보이드 타입이 아니라 이제 리턴 인티저 값을 해서 이제 그 값을 새로운 변수에 넣어주게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이제 약간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제 미리 지금 주어진 클래스가 이제 그 도구 클래스가 있고 펫비더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제 이 값으로 이제 걔한테 먹이를 주는 give food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다 고양이를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고양이 추가를 해볼까요? 네, cat을
네, 그래서 캣에도 이제 피드라는 거를 해주고, 이제 캣에서 먹이를 주려고 기브푸드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기브푸드는 도구 타입은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그러면 뭐 기브푸드에 캣을 하나 더 만들어 뒀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고양이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추가해야 되는 동물이 뭐 새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곤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펫 피저에다가 넣어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펫 피저를 지우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인터페이스로 이제 펫을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펫 피저에서는 기브푸드를 할 때 이제 펫 타입만 받으면 될 거예요. 도구에서도 이제 임플리먼트 펫을 해주고 캣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아까는 타입 캐스트 에러가 났는데 이제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설계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해주는 게 더 선호되는 타입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발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도 이제 전반적인 것 중에 좀 재밌는 예제를 한번 몇 개 담아보려고 했어요. 이 외에도 되게 재밌는 예제들이 많아가지고 다 못 담은 게 참 아쉬운 일인데요. 이제 마무리로 지금 되게 많은 내용의 코드를 봤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정리하기는 제가 오른쪽 상단에 이 가이드를 정리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고선 우리가 코드 리뷰를 다른 사람 걸 해줄 때 또는 자기 코드를 이제 볼 때 이런 가이드를 세워놓고선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